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경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리튬이온 전지의 시장 동향과 어떤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리튬이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관련된 얘기와 차세대 전지 부분의 일부와 차세대 전지 중에서 소듐이온 전지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대 핵심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그림은 리튬이온 전지의 계략도입니다. 2차 전지에 들여다 보시면은 그 안에서 실제로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하면서 혹은 그 반응에 꼭 필요한 부품으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4대 핵심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양극 소재, 음극 소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습니다. 양극 소재는 실제 환원 반응을 하는 전극을 양극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응 중에 산화 반응을 하는 그런 소재를 음극 소재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리튬이온 전지가 처음에 제조되게 되면 리튬은 양극 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과정 중에서는 리튬이 양극에서 빠져나와서 음극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방전 과정 중에서는 다시 음극에서 리튬이 빠져나와서 양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극과 음극의 기준은 우리가 방전을 할 때, 실제 자발적인 반응을 할 때 산화 반응을 하는 전극을 우리가 음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환원 반응을 하는 전극을 양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양극과 음극은 실제 전지의 작동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소재이고 대부분의 이 전지의 특성을 결정짓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이온이 타고 가야 되는 어떤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 역할을 하는 게 전해질입니다. 이 전해질 안에 리튬이온이 녹아 있고 그 리튬이온의 도움으로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기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항상 이온의 이동이 있으면 전자의 이동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는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 외부 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외부 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자의 흐름이 전류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면 그게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의 흐름이 이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닿아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닿아서 일어나게 되면 이온의 이동과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응이 다 일어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한 어떤 내부적인 단락이 일어나지 않게끔 분리막이라는 걸 통해서 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주면서 이온의 이동은 가능하게끔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을 4대 핵심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2차 전지의 이름은 이러한 4대 핵심 소재 혹은 그 전지의 특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납축전지라고 부르는 전지는 납이 주요한 전극이기 때문에 납축전지라고 부르고요. 니카드 전지도 니켈과 카드뮴이 주요 전극입니다. 니켈 MH 전지도 그렇고요. 리튬이온 전지는 살짝 다른데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기 직전에 리튬 메탈 전지라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용을 했는데 리튬 메탈 전지는 음극에는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전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금속 같은 경우에는 수지상이라고 뾰족하게 올라오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극 쪽에서 메탈에서 수지상이라고 뾰족하게 올라가다 양극과 닿아서 이게 만약에 닿게 되면은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반응이 일어나고 끝나기 때문에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출시했던 회사가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니에서 리튬 메탈이 안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리튬 이온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그 전지의 특성을 따서 리튬 이온 전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지는 이 4대 핵심 소재가 매우 중요한 전지의 이름도 결정짓고요. 특성도 결정짓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4대 핵심 소재를 잘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장표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개발할 때 초기에는 어떤 셀 제조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했고 이때 당시엔 대부분 정해진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셀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소재단에서의 연구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러한 소재 따위에서의 연구가 어느 정도 또 개선이 되게 되면 그 소재들에 적합한 공정 기술이 또 개발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아주 혁신적인 전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소재들의 특성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소재 연구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4대 핵심 소재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의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4대 핵심 소재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이 전지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어떤 특성뿐만 아니고 셀을 구성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4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철 등이 들어간 그런 산화물 계열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리튬이온 전지 기준입니다. 음극 같은 경우에는 탄소계 물질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뭐 금속이나 주로 실리콘이죠. 실리콘이나 실리콘 옥사이드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해액이라는 것은 유기계 액체 전해질입니다. 여기에 이제 리튬염이 일부 첨가가 돼서 그 리튬염이 리튬 이온의 전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씀드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리튬 이온의 이동 경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유기계 액체 전해질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혹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난연성 첨가제를 집어넣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의 발연성은 가연성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막이라는 것은 포러스한 그러니까 다공성 구멍이 뚫려 있는 폴리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리막의 역할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양극과 음극이 셀 내부에선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으면서 전해액에 젖어 있으면서 리튬 이온은 요 포러스 구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멍을 통해서 리튬 이온은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최근이 아니죠.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폴리머 계열의 필름에 우리가 산화물이나 이런 걸 코팅을 해서 셀 전체의 안전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소재들의 어떤 로드맵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아무래도 양극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양극 소재는 아주 과거에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게 많이 쓰였고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NCM622 이거의 뜻은 리튬 그 다음에 가운데 NCM이 들어가고 끝에 산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니켈이 60%, 코발트가 20%, 망간이 20%라는 뜻이죠. 이러한 소재 위주로 좀 주로 쓰였고요. 음극 같은 경우에는 그래파이트가 쓰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NCM 그 니켈의 함량이 더 높아져서 811 수준 혹은 80% 이상의 수준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음극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리콘이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가 아주 하이 니켈로 가거나 NCA를 쓰거나 혹은 아예 코발트 프리로 가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극 쪽에서도 실리콘 함량을 더 많이 높여서 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그 약간 차트로 나타낸 것인데요. 차트에 보시면은 니켈의 함량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음극 같은 경우에는 그래파이트의 실리콘 종류가 좀 첨가가 되고 있고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특성이 바뀌는 그러니까 뭐 수계 뭐 세라믹 그 수계나 혹은 세라믹 코팅된 그런 것들이 사용되거나 혹은 고체 전해질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서는 리튬이온 전지 내에서 뭔가 그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주 차세대로 가게 되면 전극 소재가 아예 바뀌는 형태로 해서 다른 형태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양극 활물질들의 각각의 특성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전지에서 삼성분계 혹은 뭐 층산계 물질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국내 기업들은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분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자리에서 이 코발트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냐입니다. 그래서 니켈, 망간, 코발트,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NC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태돌을 이렇게 코발트와 니켈, 망간 이렇게 상태돌을 놓고
어느 부분에 점을 찍었을 때 그렇게 합성을 했을 때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연구해 가면서 지금 소재를 계속 개발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은 에너지 밀도 혹은 용량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 약간 안전성이라고 하려나 수명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표면에서의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거에 쓰였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와 NCM을 비교를 하신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비슷하지만 에너지 밀도나 뭐 안전성 뭐 다른 부분에서 NCM이 그 소재 자체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개선을 시켜놨을 때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LCO보다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보다 좀 특성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튬 망간 옥사이드라고 스피넬이라고 불렸던 소재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과거에 많이 연구가 됐고 지금 일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특성은 이 가운데 있는 망간이 전해에게 용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특성이 있고요. NCA는 우리가 그러니까 NCM 다음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지금 NCA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NCA는 극단적으로 얘네들보다도 더 에너지 빌드가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LFP,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뭐 LFP는 중국 거고 NCM은 한국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LFP나 NCM이나 다 어떤 기술일 뿐이고요. 이것들에 대한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에 우리나 중국이 우리나 혹은 걔네들의 생산 기술을 접목해서 좀 전지를 만들고 있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성능 위주로 좀 많이 가서 NCM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쪽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LFP를 많이 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국가들이 전부 다 중국도 NCM 좀 하고 있고요. 우리도 LFP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예측을 한다면 아주 미래로 갈 때는 아무래도 성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시장 예측 기관에서 예측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NCM이 차지할 거고 그 중에 일부 한 15% 정도를 값이 싼 LFP가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몽땅 다 연구를 하면서 좀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성능 그러면서 값이 싼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도 그러니까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의 상태를 놓고 어느 쪽으로 갈 때 성능이 좋아질까라는 그런 특성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양극 소재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양극 소재에서 추구를 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따라서 용량이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연구와 안전성 혹은 안정성, 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세이프티와 스테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 더해서 값이 싼 그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지금은 이제 삼성분계라고 표현을 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삼성분계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4성분계 연구를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예 조금은 다른 컨셉으로 리튬 리치 혹은 요즘은 망간 리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값이 싼 망간을 많이 쓰게 되면 값이 싸지게 되겠죠.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망간 리치 개념의 값이 싼 전지의 소재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혹은 값이 비싸고 좀 구하기 어려운 코발트를 아예 빼버린 코발트 프리 아예 니켈만 사용한 그런 소재를 만들자라는 방면에서도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주력으로 사용되는 어떤 소재는 NCM과 그 다음 일부 LFP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러면서 값이 싼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가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러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NCM과 LFP는 어떤 특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있는 게 NCM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LFP, 뭐 인산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올리빈이라고, 왜냐하면 얘네의 구조가 올리빈이기 때문에 올리빈 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조성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운데 전이금속 자리에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이 섞여 들어간,
있을까? 3성분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NCM 계열 혹은 3성분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FePO4 형태로 리튬 붙어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인산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구조는 레이어드 스트럭처. 레이어드라는 거는 어떤 층이 쫙 있고 그 층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LFP는 올리빈 스트럭처라고 해서 조금은 더 클로즈 팩트된 그 안에 리튬 이온의 이동 경로가 있어서 그 리튬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얘네들의 어떤 용량을 쳐다보시게 되면 NCM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한 180에서 220 정도까지 혹은 그 이상도 좀 아직 도전적이긴 하지만 그 이상도 약간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270 내외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층산계 약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쓰지 못하고 제한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인산철과 비교를 한다면 더 높은 용량을 나타냅니다. 인산철은 이론적인 한계가 대략 한 160 몇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 나타내 있는 150에서 160 사이가 거의 한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용량도 작지만 전압도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용량 곱하기 전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인산철은 NCM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을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얘가 그 인과 산소의 그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좋고요. 사이클 라이프나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하시면 되고 가격이 또 중요합니다. 가격이 사용되는 물질들이 인산철이 좀 더 싼 거기 때문에 값이 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의 자동차에서는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충전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 일충전 주행거리라는 것은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추가적인 충전 없이 달릴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연기관 자동차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름 만땅 채우면 한 번에 몇 킬로 달릴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거를 늘리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NCM이 좀 더 수월했고 그래서 NCM 위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기술 개발이 많이 되다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셀투팩이라는 중간에 모듈을 빼버리는 기술을 하면서 LFP로도 팩 레벨에서 셀 레벨에서는 아니지만 팩 레벨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안을 하면서 좀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기업들이 NCM과 LFP의 장점을 각각 취하면서 혹은 팩에서 어떻게 할지 설계할지를 각각 장점을 취하면서 적절히 선택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NCM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이 퍼포먼스 제품에 많이 들어가고요. LFP 같은 경우에는 로우 코스트, 이제 저가 제품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음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은 기본적으로는 그래파이트, 흑연이 쓰입니다. 이 흑연도 보시면 탄소가 이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층을 이루고 있는데 리튬 이온이 그 층과 층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연의 어떤 장점은 뭐 일단 오래라고 하려나요?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 조금 더 있어서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사이클빌리티죠.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리튬 메탈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메탈과 거의 유사한 0.1V 이하의 작동 전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전압을 뽑아내는 데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2차 전지에서 전압이라는 것은 양극의 전압 빼기 음극의 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의 전압은 좀 높게 가져가는 게 좋고요. 음극의 전압은 낮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이게 0V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리튬 메탈 대비. 그래서 이제 0.1V면 상당히 낮은 거고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점으로도 일부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용량이 한 350 정도로 이제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급속 방전을 하게 되면 급속 충방전을 할 때 표면에 리튬 플레이팅이 되는 경우가 간혹 존재를 해서 어떤 세이프티를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흑연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추럴 그래파이트라고 해서 천연 흑연도 있고 혹은 artificial graphite라고 해서 인조 흑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치면 천연 흑연이 좀 더 싸고요. 성능으로 치면 인조 흑연이 조금 더 좋고 해서 이것들을 용도에 맞춰서 적절히 특정 것을 쓰거나 혹은 섞어 쓰거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일부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실리콘 음극이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은 일단 기존의 흑연 대비 대략 한 10배 이상의 용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579mAh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흑연이 대략 한 350 근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의 그 용량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충전된 상태와 방전된 상태에서 부피 팽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전극이 깨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충방전을 진행할수록. 그래서 이러한 그 단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수하게 실리콘 음극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이제 흑연을 사용하는 음극에 일부 실리콘을 첨가를 해서 약간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실리콘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얘를 그 실리콘과 카본으로 이렇게 섞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멘전 리덕션이나 뭐 인캡슐레이션, 뭐 컴포지트 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기술을 좀 사용을 해서 부피 팽창을 조금 감내할 수 있게끔 전극을 만들어서 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전극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존재를 합니다. 나중에 리튬이온 전지에서도 뭐 이제 이 상황이 되면 리튬이온이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리튬 메탈을 갖다 대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도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는 리튬 메탈 기술이 많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에 리튬 메탈을 댈 수 없었지만 지금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리튬 메탈을 우리가 뭐 여러 회 충방전을 하더라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이 돼서 리튬 이온 전지에 리튬 메탈이 들어간다 하면은 매우 높은 그 용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 덴드라이트 아까 그 수지상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그 뾰족하게 올라오는 그건데 이것들이 형성되면 단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튬 메탈을 안정화시킨다는 기술이 금속 표면에 뭔가를 처리하거나 전해에게 뭔가를 처리하거나 해갖고 이러한 수지상이 형성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용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기술이고요. 더 많은 연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 연구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 아까 말씀드린 금속 자체의 안정화, 전해에게 뭔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첨가제를 넣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 소재들을 조금 비교를 하신다면 이렇게 흑연과 금속, 실리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대부분 흑연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에는 뭐 리튬이나 틴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일부 첨가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전해액과 분리막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해액은 기본적으로는 유기계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솔벤트가 사용되고 있고 리튬 솔트가 첨가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 뭐 간략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리튬 솔트가 리튬을 포함하는 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리튬 이온의 전달 경로로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베이스의 어떤 그 다공성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이제 경로가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할 수 있으면서 양극과 음극은 이 막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실제 어떤 뭐 사고가 있더라도 분리막 자체가 강도를 가지면서 양극, 음극 사이에서 안전성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산화물을 코팅을 해서 강화된 어떤 세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은 뭐 다양한 공법, 뭐 그 습식 공법, 건식 공법, 뭐 세라믹 코팅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리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리튬 이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차세대 2차전지에 대해서 어떤 약간 소개하는 부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리튬 이온 전지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트륨 이온 전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보여드린 장표이긴 한데 차세대 H차전지를 왜 연구하는지 아까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전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에너지 밀도의 이론적인 한계치 존재하고 거의 지금 끝까지 왔고요. 가격에서도 아무래도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비싼 금속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값이 내려가는데 조금의 한계는 존재를 하고, 리튬 이온 전지에서는 아무래도 액체 전해질이 가연성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H차전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세 가지를 물론 동시에 충족하면 좋긴 하겠지만 항상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용처에 따라서는 어떤 응용처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에너지 밀도를 조금 감소하더라도 가격과 안전성이 더 중요한 파트가 있을 거고요. 특정 분야에서는 에너지 밀도만 극단적으로 중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세대 H차전지를 개발하는 것은 간단하게 손으로 꼽아도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차세대 혹은 차차세대 H차전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런 장표인데, 간단하게도 소듐 이온 전지, 전고체 전지, 금속 공기 전지, 리튬 설퍼 전지, 용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지만 이거 이외에도 레독스 흐름 전지, 다가 이온 전지, 또 약간 나트륨계 전지긴 한데 해수 전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다양한 전지의 형태가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혹자들은 BOT라는 개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Battery of Thing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물 배터리란 뜻인데, 아마 사물 인터넷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도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끔, 통신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인터넷을 쓰려면 거기에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모든 인터넷이 들어가는 곳에는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배터리가 탑재가 돼야 되고요. 인터넷이 없는 기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물 배터리 혹은 BOT, Battery of Things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배터리 하나 갖고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용도 맞춤형으로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차세대 H차전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좀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두 개의 차세대 H차전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듐 이온 전지 혹은 나트륨 이온 전지라고 표현되는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위쪽에 칠레의 특정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떤 원료라고 할래나요? 그 광물의 양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나트륨은 상당히 큰 포대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리튬은 상당히 적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죠. 나트륨과 리튬을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상당히 큰 비율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튬 대비 나트륨이 굉장히 흔한 원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 금속이라고 할래나요? 그 이제 전지에 쓰이는 원료들 중에 금속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리튬이온 전지에 많이 쓰이는 원료는 코발트, 니켈, 망간이죠. 요거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료의 양입니다. 코발트, 니켈, 망간은 상당히 적은 양으로 이렇게 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나트륨이온 전지에 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인 철, 알루미늄, 망간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튬이온 전지 대비 나트륨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원료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좌측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리튬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많은 지역에 이제 그림이 이제 색칠이 칠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리튬이 생산되고 있는 곳은 여기 남미 지역과 호주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도를 이 남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 이제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호주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매장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생산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이 생산하는 특히 남미 국가들이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랑 아주 친한 그런 나라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면서 전 세계 매장량이 54.7 그러니까 메가톤 정도, 메가라고 표현하나요? 이거를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측은 소디움이, 그러니까 나트륨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혹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건데 아무런 표시가 없죠. 예, 전 세계에 있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탁에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흔한 그런 원소이고요. 바닷물 5세제곱킬로미터 안에 이미 55메가톤 이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디움이 얼마나 흔한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장량이 한정된 것과 흔한 것을 비교를 한다면 흔하다는 것은 값이 쌀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전지로서 소디움이온 전지를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와 소디움이온 전지의 특성을 좀 비교를 한다면 가격은 소디움이온 전지가 훨씬 쌉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을 보시면 얘는 13에서 한 15달러 정도가 되는데 소디움 같은 경우는 0.18에서 0.2 그렇기 때문에 원료가 굉장히 싸고요. 이렇게 값이 싼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각에도 많고 바다에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각에서 많고 바다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디움이온 전지의 단점은 뭐냐 하면 리튬의 전위와 소디움의 전위를 비교를 하시게 되면 대략 한 0.3V 정도 소디움이 더 높습니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3.04, 2.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0.3V 정도 높기 때문에 이걸 셀로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냐 하면 양극 빼기 음극이 셀의 전압이라고 했는데 음극 쪽이 높은 거죠. 0.3V가 높은 거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와 동일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소디움이 용량이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위 셀당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시게 되면 소디움이온 전지는 절대로 리튬이온 전지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값이 싸기 때문에 와트아워 퍼 킬로그램 이런 단위가 아니고 달러 퍼 킬로와트아워, 그러니까 특정 양을 저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진다면 소디움이온 전지가 훨씬 더 쌀 가능성이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 전지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정 논문에서 각각의 전지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비교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요거보다 더 좋은 자료를 못 찾아서 쓰고 있는데 추후에 좀 더 신비성 있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예. 어떤 비교를 했느냐 하면 NMC 배터리와 LFP 배터리, 그 다음에 소디움이온 배터리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교의 맹점이 뭐냐면 NMC와 LFP는 상용화돼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셀들의 가격이고요. 소디움이온 배터리는 실험실에서 시약 사서 만드는 걸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대략 가격이 한 절반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보면 현재 실험실 수준에서도 LFP랑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고요. 꼭 이 논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모든 원료가 싸기 때문에 훨씬 더 값이 싼 그런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다양한 양극 소재 후보군들입니다. 소디움이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2차 전지에서는 4대 핵심 소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도 전지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 양극 소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드 타입, 그 다음에 폴리애나이온, 오르게닉, 프루시안 계열 해서 다양한 소재가 좀 연구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은 용량은 높고 전압도 높은 이쪽 방향이지만 아쉽게도 뭐 그런 소재들은 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이 정도 범위에서 분포를 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린 건데요. 양극 활물질들의 어떤 맵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이 용량이고요. Y축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용량 곱하기 전압이 에너지 밀도라고 했으니까 그 전압의 그 에너지 밀도에 해당하는 라인을 이렇게 쭉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 라인이 뭐냐면 리튬 망간 옥사이드와 흑연을 사용한 그런 리튬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듐이온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성능이 좋기는 어렵다라고, 특히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좋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이엔드급 리튬이온 전지가 아닌 그냥 중간급의 리튬이온 전지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면서 값이 싸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라, 여기에 걸쳐져 있는 그런 양극 소재들이 좀 나중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보 물질들의 어떤 뭐 전기학적인 특성이나 구조들을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면서 그 많은 2차전지, 그 소듐이온 전지 양극 소재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음극 소재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 음극 소재는 말씀드렸듯이 낮은 전압을 가지면서 용량이 큰 게 좋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가는 물질들이 지금 현재로서 아주 좋은 특성을 나타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소듐이온과 리튬이온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 리튬이온보다 소듐이온이 이온 반경이 대략 한 1.5배 정도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터칼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층 사이에 얘가 들어가는데 그 층과 층 사이의 간격이라고 할래나요? 그 간격이 리튬이 들어가는 거랑 소듐이 들어가는 거랑 비교를 하면 소듐이 들어갈 때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에서 쓰던 흑연 같은 경우가 층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넓지 못해서 현재 기술로는 아직 소듐이온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흑연을 쓰지는 못하고 현재로서는 하드카본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점점 더 기술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다른 소재에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이 아니었죠. 이제 하드카본이나 혹은 뭐 소프트카본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의 소듐이온이 어떻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음극 소재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듐이온 전지가 개발되면 그럼 실제로 얘는 어디에 쓰이는지, 뭐 어느 정도의 특성을 나타낼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듐이온 전지는 하이엔드급 리튬이온 전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얘의 어떤 경쟁 상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납축 전지나 아니면 그 중간급에 해당되는 그런 전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납축 전지와 소듐이온 전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소듐이온 전지가 파란색이 소듐이온 전지입니다. 소듐이온 전지가 상당히 다양한 특성에서 납축 전지 대비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납축 전지보다 조금 더 비싸죠. 하지만 소듐이온 전지가 여러 가지 특성을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납축 전지 대비는 좀 응용처가 다양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을 인산철 배터리랑 비교를 할 때는 대부분의 특성이 유사하면서 가격은 더 싼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용보다는 약간은 가격이 더 중요한, 에너지 밀도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값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응용처에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단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보시게 되면 연속성이 없게 됩니다. 뭐 낮과 밤도 있지만 바람이 세게 불 때, 약하게 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연속성도 떨어지게 되지만 어떤 생산된 전기의 품질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속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거기서 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런 데 배터리를 설치하게 된다면 좁은 공간에 무조건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메가와트 혹은 기가와트아워 규모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변동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데 경제성이 더 중요한, 에너지 밀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그런 응용처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게 되면 충전 인프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충전 인프라가 그냥 전력망으로 한꺼번에 다 동시 충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력망의 캐파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때 도심에서 배터리에 여기에 이제 ESS를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걔에 저장했다 동시 충전을 할 때, 그런 때 ESS에도 소듐이온 전지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장의 현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에서 소듐이온 전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2023년도에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1년씩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올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소듐이온 전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회사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CATL 이외에도 파라디온이나 나트론 에너지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도 소듐이온 전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인 데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와 소듐이온 전지의 어떤 에너지 밀도의 상승 추세를 보시게 되면 리튬이온 전지는 1991년에 처음 상용화되면서 보시는 그래프로 그 기울기로 올라가면서 현재 LG가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소듐이온 전지 보면은 소듐이온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의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 대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얘도 한순간에 소재단에서 뭔가 조금 해결이 되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물론 중국의 CATL이 소듐이온 전지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게끔 기술 개발을 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강좌에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좌에서 전고체 전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